딱딱한 법의 속살. 심쿵하게 파헤쳐드립니다. 본격 법조 예능 불타는 감자. 안녕하세요. 2016년 첫 방송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키 많이 크세요. 저희 이번 시간에는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은 한일 위안부 합의 파문하고요. 엄마 아빠들을 뿔나게 한 보육 대란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한일 위안부 합의 파문 간단히 정리를 좀 해주시죠. 지난달 28일에 박근혜 정부 아베 신조 일본 정부가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서 합의를 봤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사과를 하고 이 합의에 대해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우리는 이런 합의에 이르렀다라는 걸 선언한다라고 밝혔어요. 네. 근데 이 합의 내용은 뒤에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합의 내용에 대해서 정대협 쪽에서는 우리는 수긍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지금 평가는 굴욕적이고 충격적인 외교적 담합이다라는 네.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문서로 나온 게 아니라 양국 외교장관이 각자 구두로 기자회견이라고 네, 발표한 하나요? 거죠? 그래서 이게 성격이 되게 애매합니다. 네. 조약이 되기는 어렵고 조약은 서면으로 해야 되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내용은 또 이제 일부에서는 민변 같은 데서는 이게 조약으로나 할 수 있는 내용이다. 말하자면 저 지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의 권리를 제한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고 이렇게 하려면 국회 동의 절차도 거쳤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조약이라는 거는 국내에서 법적인 지위를 갖기 위해서 하는 그러니까 국제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이죠 말하자면. 그렇죠. 그러면 형식적으로는 조약이라고 보기 좀 어렵지 않나요? 내용적으로는 조약에 준할 수는 있지만 외교적 합의? 형식적으로는 조약이 안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예. 근데 내용적으로는 조약에나 담을 법한 내용.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 하면 그 아주 국내법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거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려면 네. 예를 들어서 뭐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한다. 이런 법은 법이 돼야 되죠. 법률이 통과돼서 만들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그냥 앞으로 음주운전 처벌하겠다. 이렇게 한 거나 좀 비슷한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그 예.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예, 내용을 좀 일단 이제 소개를 내용을 해보죠. 보면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을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 같은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책임이 도의적 책임이냐 법적인 책임이냐 이 부분은 지금 여전히 논란이 있는 거고요. 네. 한국 정부가 위안부 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가 예산으로 이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전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로 한다. 근데 앞에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실시한다는 걸 전제로 이 발표를 통해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임을 확인한다. 이 문구가 제일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문구고요. 소녀상 부분한 부분. 그 부분이 이거죠.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소녀상에 대해 공간의 안녕, 위험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서 적절히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적절히 해결하도록 노력한다라고 밝힌 거죠. 정대협 쪽에서 그 요구하는 핵심은 네. 법적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그 인정에 따른 배상 네. 그리고 사과 네. 이 세 개가 핵심인 거죠. 그렇죠. 예, 네. 이 세 개가 핵심인데 책임 부분이 불명확하게 시작하다 보니까 그 뒤에 나온 게 이게 배상인지 보상인지 위로인지 뭐 다 헷갈리는. 그러니까 여기서 잘 하나 좀 확실하게 상식적인 면에서 설명드리고 싶은데 네. 배상하고 보상은 다른 겁니다. 예. 배상은 누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네. 보상은 잘못한 게 아니죠. 적법행위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네. 이게 위안부 문제의 경우에 일본 정부가 보상을 하느냐 배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배상을 한다고 얘기하는 거는 법적으로 우리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죠. 네. 보상은 위로금 내지는 뭐 이런 건데 예전에도 이걸 한번 기금을 모으려고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일본 내에서 민간의 성금을 걷었습니다. 그죠. 그건 진짜 아무 보상이죠. 예, 그냥 위로금이라고 위로금이죠. 말하는 표현하죠. 수대위원금 같은 네. 겁니다. 왜 일본에 지진 났을 때 우리가 민간에서 돈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네. 성격인데 이번에는 예산에서 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크게 치고 있는 게 그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는 법적 책임을 인정한 거기 때문에 예산에서 나가는 거다 하는 건데 정대협 쪽에서는 이제 여태까지 주장해 왔던 게 뭐냐면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인정한다라고 하면 위안부 징집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왜 무슨 과정을 거쳐서 이게 이루어졌는지 그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진상 규명에 대한 얘기는 전혀 지금 여기 언급돼 있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역사 교육도 해야 된다. 그런 문제도 전혀 언급돼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사과, 배상 이런 부분이 되려면은 결국 진상 규명, 책임자가 누군지 가리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제 의사 표명, 사과, 그 다음에 용서가 이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가야 되는 계속 거잖아요. 진정성 있는 사과라는 표현을 하는데 계속해서 뭐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군에 관여도 인정을 했었고 근데 문제가 됐던 건 계속 사과를 하고 그 뒤에 행동이었거든요. 그러면 니네가 만약 잘못을 했다면 어떤 액션을 취할지 그게 문제였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간에서 모금을 토해서 뭐 기금을 만들어서 지원을 한다든지 민간 쪽을 위로금 쪽으로 자꾸 줬던 거죠. MB 정부 때 사사의 안이라는 게 제시가 됐었는데 그때 안에 보면 일본 정부가 직접 사과하고 편지 형식으로 그다음에 일본 대사가 피해자들을 만나서 의견을 청취하고 다시 사과하고 네. 그다음에 일본 정부 예산을 통해서 피해자 보상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이제 안이 제시가 됐었는데 그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합의가 안 됐어요. 근데 네. 지금 나온 그 합의안을 보면 이거보다도 훨씬 더 후퇴한 것처럼 보이는 이거보단 거죠. 후퇴한 거. 왜냐하면은 그거보단, 네. 지금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냥 입장을 발표를 한 거, 공동 기자회견을 한 거고 그리고 아베 총리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한테 전화해서 사과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뭐 그 직접적으로 사과를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피해자분들을 찾아가서 사과를 한 것도 아니고 더 이상의 사과는 없다라고 지금 일본 정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한 것 같은데 예. 이 정도 수준의 합의를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것이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는데 대리인들이 나서서 그냥 합의를 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 셈이죠. 그런 네, 예를 들어서 금 변호사님 저희 변호사인데 제가 피해를 당했는데 저의 의사와 무관하게 나가서 그냥 어느 수준에서 합의해온 다음에 합의 끝났다.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 이건 도저히 그렇죠. 수용이 안 되는 거죠. 아베 총리랑 박근혜 대통령이랑 최종적 불가역적 합의다 한다고 사람들이 입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오히려 더 지금 국민 감정들이 끌어오르고 아베 총리는 그 뭐 이제 다 해결됐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나올 거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보고 화가 나고 아주 외교적으로도 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이 왜 굳이 최종적 불가역적이라는 말을 넣었는지도 좀 궁금해요. 근데 이게 도대체 그 어떻게 보면은 뭐 국가 간의 문제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피해자가 분명히 있는 건데 그렇죠. 이걸 어떻게 말하면 불가역적 최종적이라고 법리적으로 참 궁금했던 지점이 네. 예를 들어서 저를 대리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저를 대신해서 배보상 문제를 뭐로든 합의를 해버린 거예요. 예. 그럼 저의 청구권이 소멸하나요? 그게 이제 굉장히 법적으로는 민법부터 이론이 많죠. 말하자면 대리권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하는 이 사람한테 대리권을 맡기고 이 사람이 하는 대로 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그냥 끝입니다. 네. 근데 내가 그러지도 않았는데 나서서 활동하는 경우에 그 내가 아니 이 사람은 내 대리인이 아니다.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잘 되나 한번 보자 할 수도 그때 그 정도 입장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대방 쪽에서 이 사람이 진짜 대리인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당사자가 이 사람이 대리인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경우 네. 그 믿고 합의를 보면 나중에 가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수는 있죠. 네. 대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예.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의 어떤 피해를 충분히 대리해서 할 수 있잖아요. 상식적으로는. 그렇죠. 예. 근데 뭐 그거를 가서 뭐 도장 찍고 계약서 써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적인 권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이번에 대단히 이게 잘못된 게 최종적 불가역적이라는 그게 생기면서 한국 정부가 이 공을 맡게 된 겁니다. 아, 예,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대고 얘기할 수가 있죠. 아니 왜 그 대사관 앞에 계속 저런 걸 놔두냐, 우리의 안녕과 위험에 손상이 되게. 그럼 한국 정부는 정대협이나 혹은 뭐 그 민간 기구에 찾아가서 이거 좀 하지 마시라고 얘기해야 되는 대단히 이상한 모습이 된 거죠. 근데 소녀상 문제는 그 적절히 해결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게 뭐 적절히 해결이 당연히 소녀상을 치우는 거죠. 치우는 거죠. 그건 아닌데 상식적으로 그거는 보면 이제 치우는 그 거죠. 합의에 이르기까지 이제 오고 간 문서나 이런 거를 봐야 되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 참 신기한 게 청와대에서 뭐 대화 내용 같은 것도 기록을 안 남기고 이번에도 말로 했잖아요. 이 정도 문제는 굉장히 이제 확실하게 해놔야 되기 때문에 문서로 해야 되지 않나. 적절히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사실은 민간 부분이 결국은 정부의 입장에 도움이 될 때가 있거든요. 일본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대사관 앞이나 뭐 온 세계에 있는 소녀상을 치우고 싶은데 우리 정부에서는 얼마나 할 말이 편합니까?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국민들이 성금 내서 하는 거를 막냐?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거를 굳이 떠맡아서 우리가 적절하게 하겠다고 했는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부가 적절히 처리할 수단이 있나요? 없죠. 예. 그러면 그게 아마 예. 성금을 모아서 그렇죠. 만들어진 네. 거예요. 수요 집회 1000회를 기리기 위해서? 기리기 네. 위해서 네. 성금으로 만든 굉장히 의미 있는 기념물인데 그렇죠. 그 정부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그때 말씀하신 일반 교통방해 이런 걸 들이밀어서까지 하겠냐마는
그런 수단을 쓰지 않는다면 아무리 억지를 부려서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 그 문구가 문제가 아니라 네. 거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마음을 얼마나 그죠. 얻었는지 네. 얼마나 그분들의 동의를 구했는지 피해자분들이 그래 이 정도면은 됐다 했으면은 이 문구가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죠. 이거를 다 끝나고 가서 일요일 나서 못 왔어요. 막 그러니까 할머니들 입장에서 본인들이 전혀 용서할 수준의 이런 사과와 설명을 받지 못했는데 누가 대신 나서서 저렇게 용서 운운하고 뭐 앞으로 다시는 사과 안 한다 이러니까 그래서 이게 받아들이는 막 거죠.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이니까 청와대에서 또 입장 발표도 했어요.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그 진짜 대박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재단을 조속히 설립해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삶의 터전을 일궈드리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근데 지금 사실과 다른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 정부가 최선을 다한 결과에 대해서 무효와 수용 불가만 주장을 한다. 이렇게 되면 어떤 정부도 이 까다로운 문제에 대해서 손을 놓게 될 것이며 민간단체나 일부 반대하는 분들의 주장하는 대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쉽지 않다. 한마디로 이 정도 해놨는데도 우리 보고 자꾸 이렇게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정부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나서서 하겠냐라고 엄포를 놨죠. 논법 자체가 그거잖아요. 할머니들이 살아생전에 물질적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그죠. 대전제를 세워놓고 말이 안 되잖아요. 할머니들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는 돈보다 명예 회복이 그렇죠. 시급하다라고 당연하죠. 얘기를 할머니들 당연하죠. 지금 아니, 그리고 물질적 뭐 지원을 바라고 하시는 게 이게 아니잖아요. 기본 사상이 전 참 웃긴 게 예를 들어서 우리하고 미국하고 FTA를 한다고 쳤을 때 미국에서 뭐 축산업자니 뭐 이런 사람들을 뭐 저기 저 아니면 그 공장이니 이런 데서 나름 데모도 하고 정부에 반대하거든요. 그럼 그거를 미국 정부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야 우리가 니네한테 해주고 싶은데 우리도 하도 여기서 일해가지고 우리도 못한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 정부는 우리가 했으면 니네는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외교적인 전략에서 봤을 때도 완전 바보짓입니다. 그렇죠. 예. 이번 합의가 깨질 수도 있지 않나요? 예를 들면 일본이 지금 소녀상을 걸고 넘어지잖아요. 그럼 소녀상 가만 놔두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녀상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저 강제적 군대를 동원하기 전에 제가 없는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 네. 합의에 대해서는 한 5대4 정도로 찬반이 나뉘는데 네. 소녀상 부분에 대해서 한 7대2 이 정도로 아니, 찬반이 나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 소녀상이 문제가 되는 게 일단 이게 만약에 일본 대사관 앞에서 치워지면 전 세계 소녀상들이 다 없어질 거거든요. 이게 후유증이 굉장히 오래 갈 거예요. 이거는 정부가 손대기 어려운 거를 한 근데 거죠. 어쨌든 외교적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하고 일이 있죠. 있을 때마다 와서 그건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겠죠. 아주 답답할 겁니다. 다음 정부도 일본하고 만나서 할 때마다 첫 번째로 이 얘기를 들어야 그렇죠. 될 거예요. 예, 네. 왜 아직도 그게 거기 있냐? 그러면 앞으로 영영 일본하고 할 때마다 한 개 꿀릴 거를 만들어 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참 착잡하네요. 착잡하니까 보육대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착잡한 뉴스. 보육대란 얘기 들어보셨죠? 요즘 뭐 특히 경기도 그 남경필 지사가 국회에 찾아와서 보육대란 벌어질 것 같다면서 그 더불어민주당 쪽에 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내용의 얘기들이 보도가 되고 또 경기도 의회에서의 이 준예산 편성 사태 이런 것들이 보도되면서 뭔가 약간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진짜 보육대란이 오는 것인가 이런 걱정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정리를 시도했는데 쉽지 않습니다. 먼저 아는 만큼만 할 테니까 틀리면은 답글을 달아주세요. 힘 닿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틀린 게 좀 있을 겁니다. 누리 과정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누리 과정이 뭔지? 뭐냐면 네.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 아이들에게 공통적으로 국가가 가르치는 교육 과정이에요. 만 3세면 5살이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훨씬 전, 예. 유치원도 들어가기 전에, 예. 5살부터 취학 전까지 아이들을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가면은 누리 과정이라는 교육 과정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 일종의 의무 교육이죠. 의무 교육이네요. 그리고 그 돈을 나라가 대주는 거예요. 처음 시작한 게 만 5세를 대상으로 2012년부터 이제 했어요. 그 아, 뒤로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확대된 거죠. 의무 교육을 중학교로 이렇게 늘린 다음에 또 밑으로 밑으로 늘린 확대시킨 거네요. 거예요. 왜 그렇죠. 이름이 누리예요? 이게 누리 꼭 새누리당 교육을 시키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누리게 한다. 모든 간에 뭐 이런 공통적으로 건가요? 어린이집도 하고 유치원도 하기 때문에 보육료. 유치원에는 교육비, 네, 어린이집에는 어린이집에는 보육료 보육료. 뭐 이런 개념으로 이름만 다른데 어쨌든 같은 개념입니다. 그 개념으로 돈이 나가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돈을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보육 대란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정부가 지원한다는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갈라서 봐야 되는데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있잖아요. 근데 이 누리 과정이 처음 도입될 때는 교부금으로 하기로 하고 도입된 거예요. 이 처음 도입된다는 거는 5세를 그렇죠. 말하는 네, 거죠. 5살만 할 때. 5살만 할 때. 교부금이란 게 뭐냐면은 그 중앙정부에서 그 지방세법하고 이렇게 연동된 법에 의해서 일정 금액을
각 지방 교육청에게 이 지방의 교육을 위해서 써라 하고 일정 금액 떼어준 돈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돈들이 사실 교육청이니까 초중등 교육에 쓰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학생 수가 계속 줄잖아요. 저출산 줄고 학교에 투자되는 돈도 계속 주니까 돈이 남는 거예요. 그 당시 2011년 이럴 때는 생각해 보기에.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쓰나 하다가 아 이거 누리과정에 쓰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5살 과정에는 교부금으로 쓰는 돈을 요 돈으로 하면 되겠다. 뭐 이 정도 합의가 어렵지 않게 스무스하게 출발을 한 것 같아요. 했는데 2012년 4월에 총선이 있었고 그 총선을 한 2-3달 앞두고 이명박 정부에서 3, 4세도 하겠다라고 덜컥 발표를 합니다. 방향은 오르나 이제 야당 입장에서 이거 총선용 퍼주기 아니냐. 돈이 이런, 어디서 나냐. 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이거를 늘리면은 교부금으로 하기로 했는데 중앙정부가 갑자기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하니까 지방 이제 교육청 네. 입장에서는 우리 돈 들어가는 건데 니네가 갑자기 확대한다고 하니 우리 돈 너무 많이 들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우려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교부금을 더 이상 늘려주는 건 아니면서 그렇죠. 이것까지 해라. 그렇죠. 라고 얘기를 했던 그리고 거죠. 그때 계산으로는 교부금이 계속 자연스럽게 증가될 거로 계산이 전망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세수가 늘어나면 연동해서 교부금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계속 좋아질 거로 보면 절대 액수는 계속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전망이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중앙정부의 추산이었던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교부금이 예상치보다 2013년엔 한 1조 적어졌고요. 2015년에는 10조. 아 점점 지금 교부금 줄어들고 예상치보다. 있는. 아, 예상치보다. 지방교육청 입장에서는 니네가 계산했던 거랑 다르잖아. 다르니까 니네 부담을 더 늘려. 중앙정부에서 돈을 더 내라. 더 내라. 네, 네. 이건 거고 중앙정부에서는 절대액은 늘었잖아. 너네 그리고 다른 데 쓰는 돈 많잖아. 예를 들면 무상급식. 그 너네가 정치적으로 선택해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 좀 덜 하고 법으로 하게 돼 있는 무상 보육을 하란 말이야. 이런 논리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가 내라 내 뭐 아니다 못 낸다 뭐 이거 하고 있어서 예산 편성을 못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이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있잖아요. 네. 그게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네. 유치원은 교육부 거예요. 어린이집은 복지부 거고. 네. 근데 교육청은 언뜻 생각해봐도 복지부하고는 큰 관계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교육청 입장에서는 오케이 유치원 것까지는 어떻게든 하겠는데 네. 어린이집 누리과정까지는 우리가 도저히 못하겠다. 네. 이렇게 나오면서 올해 2016년 예산을 편성할 때 어린이집에 해당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빵원으로 편성한 거예요. 날려버린 거네요. 네, 날려버리고 유치원은 어느 정도 편성을 해서 지방도의회에 이제 예산을 제출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지방도의회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데도 있고 네. 새누리당이 다수당인 데도 있는데 크게 보면은 새누리당이 다수당인 도의회에서는 유치원 예산분을 깎아서 어린이집 예산분을 채워줘서 한 6개월치는 맞춘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상반기 정도는 굴러가게. 근데 이제 서울, 경기, 전남, 광주 이런 데서는 같은 애인데 어린이집 간에는 나라 돈 못 받고, 받으니까 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까지 깎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빵원으로 맞춰버린 거죠. 빵원으로 맞춰버리고 이거를 되살리려면 중앙정부가 약속을 해라. 네. 그러니까 약속을 벼랑 해서 끝 전술을 펼치고 벼랑 있는 끝 전술을 거죠. 펼치는 지금. 거예요. 경쟁이 이제 가장 치열하게 드러났던 데가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거든요. 빵원이 된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라고 하니까 소수당인 새누리당이 의장석을 점거하면서 안 된다. 요거 떼서 요거 해서 상반기라도 일단 버티게 하자. 굴리자. 굴러가자. 네. 그게 소비자 입장에서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다가 결국 예산을 처리 못하고 준 예산을 사용하게 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 남경필 지사가 지금 그렇게 그렇죠. 네, 난리를 하는 건데 네. 엄마들 입장에서는 참 걱정이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대통령 공약 아니었나요? 읽어드릴게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 많이 했어요. 보육과 같은 전국 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 아이 보육은 나라가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고 낳기만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황우여 교육부 총리가 국회에 나와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야당 의원들이 공격을 하니까 나라가 책임질 거다. 지방정부도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일단 둥을 치고 있는데 그래서 요 문제가 이제 지난해나 지지난해 때는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예산 항목에 잡아서 지원하진 않았지만 네. 뭐 예비비 같은 걸로 이렇게 뒤로 2쿠션, 3쿠션 해서 지원을 조금씩 하긴 했어요. 네. 교육청이나 이런 쪽에서는 정식 예산을 잡아서 국가가 책임져라.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 있게 네. 도와달라는 거죠. 왜냐하면 니네가 공약했고 니네가 확대했고 네. 니네가 선언했으니까 니네가 책임진 게 맞다.
이런 거고 이제 중앙정부에서는 니네가 좀 잘 아끼면 니네 돈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갈등이 계속 있는 겁니다. 이게 근데 결국에 가서 만약에 양쪽이 정파적으로 이용하자고 들면 네. 엄마들은 정말 진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고 그다음에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극단적으로 가서 야, 야당이 반대해서 우린 못 준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야당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지금 돈을 안 줘서 못 준다 이렇게 갈 텐데 지난해 10월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네. 시행령은 이제 정부가 그냥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이 누리과정을 지방정부의 의무 편성 사업 뭐 이런 식으로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업의 예산을 편성 안 하면 시행령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부금을 줄인다라고. 그렇죠. 이제 그러면 이제 제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대로 왜 안 하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교육청, 지방교육청 입장에서는 시행령 자체가 불법적이다. 네. 그렇게 니네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렇죠. 그거는 대통령령으로 이제 지방 정부의 말하자면 일을 정하는 거니까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해답은 없겠네요, 이것.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대법원에 제소를 한다 만다 하고 있죠. 예. 하여튼 그래서 지금 계속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뭐 곧 해결되겠죠. 서로 벼랑 끝 전술을 펴고 있는 겁니다. 벼랑 끝 전술을 펴고 있고 이 벼랑 끝 전술이 2012년, 13년, 14년, 15년 다 있었거든요. 다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든 봉합이 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이대로는 더 갈 수 없다고 해서 이번에 또 근데 지금 크게 이슈가 되는 겁니다. 중앙정부가 이거를 바꿔서 지원해 줄 수는 있나요? 그 예비비로 그런 명목으로 쓸 거는 쟁여놓긴 했어요. 정부에서. 네. 네, 쟁여놓긴 했기 때문에 네. 뭐 정치적으로 합의만 되면 네. 그러니까 이게 무상급식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무상급식은 그때 여야가 하자 하지 말자로 나뉘어가지고 전선이 명확했는데 무상보육은 새누리당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주자는 거죠? 네, 하지 네. 말자는 입장은 아무도 없어요. 예. 하는데 누가 돈 내냐? 네. 예, 그리고 누구 때문에 지금 이 모양이냐? 이 모양이냐 예. 이런 거기 때문에 소비자들 입장에서 그냥 짜증이 나는 거죠. 예. 그럼 어쨌든 내년에도 반복이 안 되려면 명확하게 이번에 그렇죠. 예. 결론을 내리고 가야 되겠네요. 박 대통령께서 훌륭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은 중앙정부가 해줘야죠. 애를 낳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 저도 좀 더. 앞으로도 프로그램이나 법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페이스북 계정이나 아래 나가는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뜨거운 법과 시사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